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정말 부르기 가장 힘든 사람 맞습니까? 네. 예, 지금 왜냐면 방송으로만 되니까. 예, 지금 조금 과장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아무튼 하여간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가서 강연하는 건 사실이고요. 주로 이제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고요. 지금 한국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못 돼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성장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전 그거 범죄라고 봐요.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쩌면 공범인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늘 휩쓸려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의사들이 한 데모를 보고서 제가 한 30년 저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처절함을 느꼈어요. 그까지 아이들을 기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단에 섰던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우리가 길러내기 위해서 한국 교육이 100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는가. 근본적으로 이제 새로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학교 문을 다 닫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우리가 교육을 했다면 우리 교육은 사실은 비교육 정도가 아니라 반교육에 준하는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지금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절망감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서 1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호응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호응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제일 놀란 게 저 자신이에요.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8년 동안 칼럼 썼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1시간 나가서 막 한국 교육은 이거 안 된다고 떠들어놨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놀랬습니다. 방송의 매체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한편으로 너무나 놀랐고요. 글의 영향력이 이렇게 없구나. 거기 또 한 번 서글프게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받은 것은 사실은 절망감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것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데 놀란 건 못지않게 이 질서를 지배하고 이 질서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은 24시간 365일 그 매체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질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닙니다. 언어에 의한 지배예요. 언어에 의한 지배다 보니까 사실상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 매체들의 지배이기도 한 거예요. 요번에 저는 똑똑하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매체들, 이들이 끊임없이 토해내는 거짓된 그러한 언어들, 기만의 언어들, 사기의 언어들, 끊임없이 인간을 소비 기계로 만드는 아주 그런 소비 복음의 언어들. 그 속에서 과연 이 세계가 온전한 세계가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가 변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발언은 일종의 방송 사고죠. 방송 문법에 안 맞는, 이들의 문법에 안 맞는, 이들의 언어를 뒤집는 그러한 언어를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새로운 언어에 이 기득권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최대한 가서 이야기를 해야 이 잘못된 질서가 바로잡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한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야 돼요. 걔들이라고 왜 자유인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성숙한 자유인들이 사는 자유의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이 소비의 노예들, 자본의 노예들, 더 이상 그런 자들을 키우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단순한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고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 이전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교육 당국자들, 교사들, 학부모들, 또 학생 자신들과 제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몇 년 내로 한국에서도 광화문에 촛불 혁명이 싹트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일종의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모시기 어렵진 않고요. 오라 그러면 아무 데나 가고요. 아이들이 한 명이 있는 학교라도 부르면 갑니다. 시간만 되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민주주의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보면 어떤 사회인가요? 어마어마한 사회가 됐어요.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회가 됐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열광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외국인 해봐야 대체로 외국의 대학 선생들이랑 많이 만나니까요. 특히 외국의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팬이 많습니다.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존경하고, 아, 이런 민주주의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 지난 20세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속 민주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3.1 혁명도 민주혁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죠. 그것은 민주주의와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 혁명이었죠. 특히 4.19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20세기 민주주의 역사의 아주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20세기에 제3세기에 있었던 민주혁명 중에서 최고의 혁명을 꼽으라고 하면 4.19가 꼽혀요. 그 정도로 4.19는 중요한 혁명이죠. 그것이 그 이후에 제3세기에서 연이어 일어난 그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혁명의 하나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죠. 4.19가 한국 안에서 보면 민간 독재라고 하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아주 위대한 혁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연속 혁명들, 그것은 군사독재 30년을 또 그 이후에 군사독재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위대한 연속혁명이었죠.
그게 뭐예요?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87년에 60 항쟁,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는 1년의 연속 혁명이다. 저는 그걸 연속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민간 독재를 와해시킨 4.19 혁명, 그 다음에 군사 독재를 와해시킨 연속 혁명, 이게 이제 한국의 혁명의 역사라고 봐요. 이 민주혁명의 역사는 뭐 아시아에서 이런 위대한 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2016년 10월 3일 날 2016년 10월 3일 여기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이게 요거. 예. 요게 10월 3일 날 사진이에요. 이게 광화문에서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0만 혹은 300만 당시 시위 군중이 모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민주주의 역사 안에서 보면 단일 시위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대가 모인 적이 없죠. 당시의 추정으로만 봐도 250만 혹은 300만이라고 했죠. 단일 공간에서 그 정도 모인 시위라는 게 없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봐도. 아마도 가장 대규모의 시위였지 않을까. 인류 역사상. 그렇게 보이는 시위였고요. 또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이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굉장히 높이. 왜 그랬겠어요? 이 촛불혁명은 그 무렵에 유럽을 아주 휘몰아친 일종의 극우 광풍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고 내전이 막 정점으로 치달으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죠. 이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정치 지형 전체를 막 뒤흔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래서 유럽이 아주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장이 돼버렸어요. 극우주의자들은 거기 반대하고 막 선동을 해대고 이래서 영국에서는 그게 브렉시트까지 불똥이 튀었죠. 또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프랑스 민주주의의 파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또 저 아메리카 대륙에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모든 정신의학자들이 정신병자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진단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까지 벌어진 거죠.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특히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석양에 이른 게 아닌가, 이제는 저무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운이되고 있는 그러한 시절에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반도의 중심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다 저물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절망감이 완전히 휩싸고 있던 그러한 시절에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이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는 온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경탄했습니다. 그때 제가 디자이트라고 하는 독일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12월 3일이고 그 신문이 아마 12월 7일인가 8일 호주에 요걸 중심으로 신문을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칼럼을 배워야 한다.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특히 우리 세대.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할 때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 독재 치하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린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맨날 술 마셨어요. 술 마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찍을 날이 올까? 에? 대통령 선거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예.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부분이 아유, 안 올 거야. 그런 날이 오겠니? 그 정도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회복되리라고는 그 군사 독재 치하에서는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나라를 이제 미국과 프랑스니까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요. 이건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어때요? 아시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들의 교재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여서 읽는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박정희 시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걸 읽었나요? 프랑스 혁명사, 러시아 혁명사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우리도 혁명을 해야 된다. 저 군인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짓눌려 살 수 없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미국 독립사 뭐 이런 책들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독재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대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한대잖아. 타이완에서, 또 홍콩에서, 최근에 또 태국에서 다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죠.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더 뭐가 있겠어요? 저는 무슨 현대 기아차 잘 만들고 삼성 핸드폰 잘 만든 거 이런 거랑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한국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 것. 게다가 지금 보셨죠? 홍콩 시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불러요? 노래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잖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는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아마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성에 대해서 가장 평가가 박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일 거예요. 몰라요, 아직도. 이 한국 민주주의가 뭘 뜻하는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성숙한 민주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한 논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겠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평가받기 전에 부정당한 민주주의예요. 4.19 혁명 1년 만에 평가받기도 전에, 이게 어떤 의미다 뭐 평가하기도 전에 육군소장 박정희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 의미도 부정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0항쟁, 이 모든 것들이 육군소장 전두환에 의해서 다시 유린됩니다. 그리고 87년의 60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육군소장
노태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사실상 그 역사적 의미가 부정돼 버려요. 그리고 촛불혁명 역시 육군 소장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압 작전이 치밀하게 짜졌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죠. 그것도 쿠데타 진압에 그러한 작전이 세워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린다. 그런 끔찍한 소름 끼치는 계획을 이 군인들이 또 세우고 있었어요. 놀라운 얘기죠. 조현천은 지금 미국에서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자를 왜 안 잡아들이죠? 궁금해요. 이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란을 획책한 자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누굴 잡아들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위대한 그 민주주의인데 정작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육군 소장들에 의해서 짓밟힘으로써 그 의미조차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폄하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제일 먼저 육군 계급 직제에서 소장이란 계급을 파버렸을 거예요. 소장이란 계급을. 에?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그 이면으로 보면 이 소장들이 장난친 역사예요. 이 정치 소장들이 지금 몇 번 쿠데타를 획책했어요. 그 중에 셋이 대통령이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소장이란 계급장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에? 어떻게 되나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에요? 그럼 중장 다음에 이 소장을 빼버리고 뭐 하여간 다른 이름으로 에? 아주 더럽혀진 이런 이름을 아직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민주주의는 이런 연속된 군사 반란의 역사였고요. 그 안에서도 이 정도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대단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요게 또 있죠. 요건 뭐예요? 예. 요것도 광화문이에요. 요것도 광화문인데 요것은 67년일 겁니다, 아마. 요것도 광화문에서 지금 승무원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아시아나예요, 칼이에요? 아시아나네. 예. 아까랑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 마스크를 썼죠? 그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내놓고 그냥 하는데 사장 비판할 때는 마스크 쓰고 마스크만 쓴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도 음성 변조 장치를 딱 달았대요. 누군지 모르게. 예,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차이가 나죠? 우리가 대통령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사장을 비판하는 민주주의는 안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가 광장의 민주주의는 이루었어요. 예? 광장 민주주의는. 그러나 일터의 민주주의는 못 이뤘죠. 일상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안 돼 있어요. 한국 사회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독재의 야만으로 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면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대한 민주주의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나 취약한 민주주의다.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독재의 야만으로 떨어진 거죠.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여전히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파쇼적인 이러한 일상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광장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가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서서히 변신하죠. 네,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면 완전히 이것은 가부장적인 아비로 탁 변신을 해요.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이들을 쥐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가 돼요. 혹은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로 변신을 해요.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민주주의는 광화문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민주주의는 우리 일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괴리돼 있어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지금 괴리돼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괴리돼 있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죠? 과거를 극복하고 독재 정권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수준까지 돼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태도는 여전히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90% 이상이 다 권위주의자의 태도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배겨 있어서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는 지금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 또 그 이전에 30년 동안의 그런 일제하의 제국주의, 이러한 시대에 켜켜이 쌓여있는 태도로서의 그러한 권위주의가 우리 안에 그냥 배겨 있어요. 배겨 있어요. 몸에 배겨 있어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안 빠져요. 한국인들이 하는 언어, 태도, 관습, 자세, 앉아있는 자세, 모든 것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그대로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어떻게 해요? 사람 민주주의가 아닌데, 네? 태도가 민주주의가 아닌데. 지금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로 남아있는 그러한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드문 사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자랑이에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그야말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한국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10위권, 이건 보통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된 나라인지를 느낄 거예요. 요번에도 봤잖아요, 여러분. 미국 봤잖아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소수가 잘 사는 거지. 7, 80%는 베껴나 봤더니 제3세계 수준이잖아요. 요번에 보셨죠? 그게 미국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된 것까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18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하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둔감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딱 2번 그 중에 2등을 했어요. 자살률도 보통 자살률이 아닙니다. 어떤 자살률이에요?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셔요. 노인들이.
노인들은 이제 바로 자연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는 노년에 좀 평화롭게 좀 존엄한 존재로서 안온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도록 국가가 만들어 드려야죠. 아직도 노인들이 어때요? 폐지 짓고 돌아다니자. 어딜 가봐나 폐지 짓고 돌아다니자.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몇 년 전에는 평균의 10배까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 자살률의 이유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빈곤이에요. 빈곤. 노인 빈곤 세계 1위입니다. 52%에서 46%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 50% 정도 돼요. 유럽이 대체로 몇 프로예요? 5% 내외입니다. 유럽의 10배예요. 10배.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 저는 노인 자살률이 가장 한국 사회 비극 중에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자살률이 어때요? 계속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생망이라고 한다죠? 이생망. 네. 이것도 서너 배 높아요. 평균에. 이것도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요.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인 나라예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18년째. 그런데도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의식 못 느껴요. 네?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예요? 한국인의 자살에서 철학적 자살 몇 프로 돼요? 베르테르처럼 시련의 깊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그런 자살 몇 프로 되겠어요? 한국 자살은 90% 이상이 생존의 벼랑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버틸 수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무슨 자살이에요? 사회적 타살이지. 이게 지금 계속 세계 1위예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노동자들이. 예? 이것은 24년째 일이에요. 24년째. 지난 2000년부터 올해 20년 됐죠. 2020년. 얼마 죽었는지 아세요?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4만 명 이상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4만 명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4만 명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에? 그러니 24년째 노동자 사망률이 1위인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었어요. 민주당, 정의당 제일 제가 세게 이건 정당도 아니라고 막 공격을 해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산업재해 사망률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 살인하는 기업가들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 제가 좀 세게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지금 하여간 그러한 제목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제목은 좀 약하지만 중대기업재해 무슨 처벌법인가 이렇게 해놨죠. 이전보다 조금 세졌죠. 그래도 아무튼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지표들이 한국이 최악입니다. 최악. 네? 사망률 최악이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소위 기업살인법 최악이죠. 그 다음에 불평등 지표 세계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노동시간 가장 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게 한국 노동자들이에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여성들이 압니다. 아예 안 나요. 지금 3년째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3년째 1 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재작년에 0.98, 작년에 0.92, 올해가 0.85로 추정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라고 다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 여러분, 이쯤 되면 망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 못 살겠다고 다 뛰어내리고, 에? 아직 태어날 생명은 못 키우겠다고 낳질 않고, 에? 이쯤 되면 끝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벗어나죠. 우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주화도 이렇고, 돈도 있어요. 나라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민주화가 됐지만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소위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는 이 정파들은 기득권들 편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어요. 민주화 해보면 뭐예요? 경제성장 해보면 뭐예요? 소수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제적 반민주화의 전형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지금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결정적인 비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한국 사회를 정상사회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사회로 돌려놓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위기적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광장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가 지금 괴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광장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 그랬죠? 이해를 하셨죠? 광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지금 모든 조직 안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민주화되어 있질 않아요. 아주 일상적인 파시즘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4차원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를 4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민주화의 영역을 4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사회조직 내에서 그 사회조직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게 사회민주화겠죠? 네,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사회민주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사회민주화가.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사회민주화예요.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얼마나 민주적이죠? 그런 것이 사회민주화입니다. 한국 사회 사회민주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영역에선 더 악화됐어요. 지금 우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지적으로는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우린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교수들이 일종의 자치를 한 거죠. 말하자면 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랬는데 두산이라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2008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총장 직선제를 없애는 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총장 임명제를 도입한 게 두 번째 일이에요. 말하자면 제일 먼저 거버넌스를 딱 장악하는 거죠. 자기들 똘마니를 세우겠다는 거죠. 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광장에서는 얼마나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일상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 그걸 느꼈어요. 교수가 1000명이나 되는데 그러한 조직에서 그들이 벌이는 저 야만적인 전제, 정치를 획책하는 그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맞서는 교수가 거의 없어요. 딱 1%가 맞섰습니다. 1%. 네? 놀랐어요. 이 민주주의 못하는구나, 한국에서는. 그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초등학교만도 못합니다. 대학이. 초등학교만도. 네? 초등학교 반장도 자기들이 뽑잖아요. 여기는 지금 돈 많이 가진 자가 임명하는 게 대학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구조고요. 이건 어디나 비슷비슷합니다. 어디나. 지금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선의 학교도 교사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서 임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주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다 일본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학교를 준군사 조직으로 소위 근대 학교를 만들었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시라도 전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준군사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교장, 교감, 부장, 반장. 완전히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뭐가 달라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위계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고 명령과 복종 체계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군대죠. 지금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학교가 이런 관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민주주의자로 가르쳐요? 터무니없는, 이건 말하자면 모순된 그러한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고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다 수평적 조직으로 바꿨어요. 유럽에서는 이것을 바꾼 게 1970년입니다. 1970년대부터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죠. 위레름 폰 훔볼트라는 이 훔볼트의 교육학 이념이 독일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념이에요. 학교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여기서 선취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실험하는 작은 우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처음으로 학교라는 데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조직을 보는 거죠. 그 조직의 안에서 최초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자유의 왕국이 돼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걸 경험하는 소우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은 다 이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고 위계적인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란 사람은 요 자유롭고 평등한 요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위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요런 게 민주주의구나. 요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야 그 아이가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실행하는 그런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는 찍지만 태도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심지어 제도로서의 파시즘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권위주의적 관계, 관료들이 개입하고 이 관계를 깨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 안 됩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독일에서는 대체로 교장을 뽑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사들이 서로 연차를 내고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연차 경쟁이 벌어져요. 학교 안 가려고. 왜 그렇겠어요? 교장 될까 봐 무서워서. 혹시 교장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때만은 피하자. 잘못 갔다가 교장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교장 안 되려고 학교를 그때 안 갑니다. 대부분이. 왜 그렇겠어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관료적 위계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유의 왕국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장이라는 자리는 아이들을 못 가르치잖아요.
교장이 되면 아이들을 못 가르쳐요. 왜? 행정 업무를 다 맡아줘야 되니까. 일종의 봉사직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서로 안 하려고 도망다녀. 다 똑같으니까. 교사라는 건 다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관료적 권위주의 사회인지. 그리고 그 교사들 중에서 또 일부가 자기가 또 그런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그런 교사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돼서 4년, 8년 동안 자기가 문제로 알았던 그러한 문제들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교단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대체로 국회에 갈 때 1년이면 4년이면 한 텀, 8년이면 두 텀이죠. 한 텀 혹은 두 텀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정년을 합니다. 지금 독일은 의회에 몇 명이 앉아 있어요? 81명이 앉아 있습니다. 81명. 13%가 교사예요. 교사. 교사는 독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왜 그렇겠어요? 교사는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처럼 중요한 직업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사회에서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요. 또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 대체로 13%, 핀란드는 심지어 20%입니다. 교사 비율이. 대체로 유럽에서는 교사 비율이 10% 내외예요. 의회에서. 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교수가 과잉 대표되어 있고 교사는 전혀 대표되지 못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다 파쇼적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과거 군사 독재가 남겨놓은 잔재들,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교사들이 아직도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지금 한국 학교에서는 교사들 자체가 정치적 금치산자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한국은 교사들이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이건 군사 파쇼 시대에는 이해라도 갔지만 지금 민주정부 30년이 됐는데도 이 짓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 2년 내에 문재인 정부 내에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은 반드시 복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 4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는 최소한 10%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0명이죠. 여의도에. 그렇게 들어가면 한국 교육이 바뀝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교육 관료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다 국회에 들어가서 법제화함으로써 그것이 구현되도록 만드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한국은 그걸 못해요. 교사가 의회 한 명도 없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사교육 관련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의회 엄청 많아요. 또 그들의 로비 받는 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죠. 교사들도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자신이 박탈당한 민주적 권리를 의식 못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숙한 상태가 지금 교사들입니다. 이런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민주의 주체로 교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1시간이 사실은 민주주의 얘기하기엔 너무 짧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민주화고요. 사회민주화가 안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는 더 안 돼 있는 거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민주화인데, 그러면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기관이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기관이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도 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독일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독일 기업들 어떤 거예요? BMW, 그죠? 벤츠, 포르쉐, 또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독일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사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명이 노동자입니다. 10명이 주주이사고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에요. 경제 주체, 즉 기업도 그 주체들 간에 가장 공평한 비율로 자신의 의사가 대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상 기업의 결정을 노동자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에요. 우리로선 상상 자체를 할 수 없죠. 그죠?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그냥 책 이름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책 제목이에요. 예, 토마스 게이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변호사가 쓴 건데요. 예, 그거를 읽어보면 독일 제도와 미국 제도가 얼마나 다른지, 독일에서 소위 경제민주화가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아마 아주 경악을 할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저 정도까지 되는 나라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문화민주화 마찬가지죠. 지금 문화민주화는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차별받는 나라고요. 그것은 뭐 OECD 안에 유리천장 지수. 그게 지금 8년째 꼴찌예요, 한국이. 지금 요번에 재헌의회 이래로 여성 의원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 이러고 호들갑을 떠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19.7%의 여성 의원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20%가 안 돼요.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유럽의 복지국가, 소위 유럽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국가는 다 여성 정치의 국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 여성들이 지배해요. 사실상. 지금 독일 누구예요?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죠? 16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 수상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다수가 여성인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완전히 아직도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당연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민주화도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정리를 하자면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지만 우리의 일상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안에서도 민주적 권리라는 건 전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업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강도 높은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또 어느 일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 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인권이 일상적으로 유린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을 우리가 길러냄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모든 개인이 성숙한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의 좋으셨죠?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지만 그래도 꼭 질문을 저는 좀 우리 교수님께 해야겠다 하시는 분.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저쪽. 예, 저쪽. 예, 무지하게 수준 높은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실이라는 게 정말로 자유의 왕국으로 작은 소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그 반대지요. 예.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항상 우리는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쟤는 나보다가 위에 있고 쟤는 내 밑에 있고 모든 걸 상하로 아이들이 또 서로 재잖아요. 정말 그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교사들 안에서도 다 서열이 있는 거죠. 교사들도 끊임없이 줄 세우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줄 세움으로써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의 가장 매력적인 지배 수단은 뭐예요? 경쟁이죠. 경쟁을 딱 시켜놓으면 그냥 장악됩니다. 사실은 경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에 있어요. 지배. 경쟁시키면 완전히 장악하거든. 이게 이제 아무튼 그게 이제 경쟁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경쟁공화국이라고 하는 강수돌 교수, 고려대학교.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국 사회를 너무나 잘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 이론적 측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그거보다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저는 이제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주장하는 것과 한국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밑에 깔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충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전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한국 사회 100% 지금 지옥으로 행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건 그냥 이 모습으로 지옥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가긴 가는데 이제 벤츠 타고 가겠죠. 지옥으로. 벤츠 타고 좋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좋은 아파트 레미 안에 살면서 지옥으로 가겠죠.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낙관주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물질적인 세계관,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류의 물질주의 중독 상태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미 50년 전부터 경고가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도 없어요. 그 의식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단 한 번도 탈물질주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나 다 강력한 탈물질주의의 세례를 받았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물질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욕망들을 갖게 돼요. 가난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일정 시기가 되면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안티테제가 등장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탈물질주의 이념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들은 만나면 하루 종일 물건 얘기만 합니다. 아파트가 어땠니? 주식이 어땠니? 증권이 어땠니? 차가 어땠니?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깊은 정신적 심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없어요. 에? 물건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엔 처먹는 얘기 시작해요. 처먹는 얘기. 어디서 뭘 처먹었는데 맛있었다. 하루 종일 TV 한번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예요. 이런 반지성주의의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에? 저는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텔레비가 NHK인 줄 알았어요. NHK를 능가해요, 지금. KBS, MBC가. 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고요. 그 얘기만 하려면 길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발전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 아주 전폭적인 물질주의 사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 한국 사회 미래 없어요. 이것은.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긴 다른 이야기죠. 예.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하도 와달라 그러니까 특히 전북 지역에 가니까 초미니 학교가 많더라고요. 초미니 학교. 20명, 30명 전교생이. 거긴 가봤더니 거긴 이미 유럽이에요. 완전히 그런 낙원이 없어요. 학교도 너무 좋고 요새 무슨 초등학교 시설이 그렇게 좋아요. 시설도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도 한 30명.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도 그냥 너무 얼굴 자체가 달라요. 다 행복한 얼굴들이고 거기 또 경쟁을 시키지 않고 보니까 그 아이들도 절반가량은 서울에서 내려왔더라고요. 벌써 서울에서 그런 교육 싫다, 경쟁 교육 싫어하는 부모들이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애들도 표정이 너무 좋고 이미 거기는 유럽식으로 경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육이라고 해도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는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교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재량권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혁신학교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강하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한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육부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저렇게 무능한 교육부가 한국에서 지금 왜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각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잘하는 지역도 있고 다 저는 지역 특색을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일정한 정도의 경쟁을 시킨다면 뭐 그런 지역도 있고 그걸 좀 자유롭게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부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나라는 교육 정책 없습니다. 교육 정책이 뭐예요? 어떤 아이들을 뭘 위해서 키우고 싶어요? 없어요. 네? 지금 저 누구예요? 김영삼 때 만든 거기서 수월성 똑똑한 애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일한 목적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아이를 기를지에 대한 교육 목표 자체가 제대로 없다는 거. 대학 정책이 없어요. 대학이 뭐 하는 곳인지. 지금 대학은 뭐 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명박이가 완전히 취업학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대학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간을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학문 정책이 없어요. 교육 정책, 대학 정책, 학문 정책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이제 뜻 맞는 교수들이 노무현 정부 때 학문 정책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21세기 집현전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노 대통령 안 받더라고요. 그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별적인 작은 단위의 그런 그 교육청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자율성의 공간을 더 넓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많은 실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정말 저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김유리 교수님 강의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